캐나다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의 여파는 여전히 미국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내일은 다시 동부 해안 도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말까지 텍사스 중남부 지역은 화씨 100도를 계속 웃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시애틀에서 출근길 이유 없이 쏟아진 총탄에 숨진 한인 임신부를 위해 애도와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27일 치러지는 뉴욕주 예비선거의 사전투표가 내일부터 25일까지 치러집니다. 뉴욕시가 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까다로운 뉴욕시의 존인 규정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캐나다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의 여파는 여전히 미국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중북부의 대기질이 크게 악화됐는데 연기가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다시 동부 해안 도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면서 야외 활동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CBC, CNN 방송 등 언론은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대형 산불로 인한 짙은 연기가 국경을 넘어 미네소타와 위스콘신, 일리노이, 미시간 등 오데오 인근 지역의 대기질을 크게 훼손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미네소타 당국은 주도 세인트폴과 최대 도시 미니애폴리스 지역의 대기질 지수가 전날 저녁 9시께 175를 기록했다며 1980년 대기질 지수 측정이 시작된 이래 최악의 기록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기질 지수는 50 이하일 때 양호, 51에서 100까지가 보통, 101에서 150은 약한 오염, 151에서 200까지가 나쁨, 201에서 300 매우 나쁨, 301 이상은 위험으로 나뉩니다. 어제 미네소타주 오염통제국은 대기오염 경보를 내리고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캐나다 산불이 촉발한 대기오염은 최근 수주간 미국의 여러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했습니다. 특히 이달 초 뉴욕을 비롯한 동부 해안 지역의 대기질 지수는 위험 수준인 400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가급적 실내에 머물고 외부 활동이 불가피할 때는 고품질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권고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날씨 전문 웨더 채널은 중북부에 영향을 미친 연기가 동진하면서 수요일 내에는 동부 해안 도시들의 또 다른 대기질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텍사스주에는 폭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텍사스 중남부 지역은 화씨 100도를 계속 웃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어제 기상청 기후예측센터는 일요일인 18일까지 텍사스 중남부에 걸쳐 기록적으로 높은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텍사스 오스틴과 샌안토니오, 휴스턴, 코퍼스 크리스티, 브라운스빌 등의 지역은 이번 주말 기온이 섭씨 38도, 화씨 100도를 계속 웃돌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또 댈러스와 포트워스 등 텍사스 북부 지역에서도 기온이 화씨 100도를 넘나들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에 따라 텍사스 남부 지역에는 폭염 경보가, 북부 지역에는 폭염 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아울러 폭풍 예측센터는 텍사스 북부에 토네이도가 발생하거나 큰 우박이 떨어질 확률도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기상청은 전날 소셜미디어에 이번 주말 중남부 지역에는 위험한 수준의 폭염이 예보됐다며 습도를 고려한 체감온도는 화씨 110에서 120도, 섭씨 43에서 49도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섭씨 40도에 가까운 높은 기온이 8월까지 이어지게 되면 온열 질환 등의 발생 위험을 높일 뿐 아니라 지역의 전력 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높은 기온과 습도는 저기압을 더 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텍사스 내륙 지역에 토네이도가 발생할 위험을 높이기도 합니다. 기상청은 덥고 습한 조건이 폭풍우를 더 심하게 만들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지난 13일 시애틀에서는 출근길 이유 없이 쏟아진 총탄에 한인 임신부와 아이가 숨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곳곳에서 애도와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애틀에서는 지난 13일 오전 11시께 차를 몰고 일터로 가던 한인 부부가 총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34살 권모 씨가 사망했습니다. 임신 8개월이던 권 씨는 당시 시애틀 도심에서 신호 대기 중 갑자기 다가온 범인이 퍼부은 총격에 머리 등 4곳을 맞았습니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목숨을 잃었고 응급분만으로 태어난 뱃속아기도 길게 버티지 못한 채 곧 숨을 거뒀습니다. 사건 당시 권 씨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37살 남편은 팔등을 다쳤습니다. 한편 곳곳에서는 권 씨와 아기의 안타까운 죽음에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 씨가 남편과 함께 운영 중이던 일식당 옆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마이클 호일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좋은 사람이었다면서 이타적이었고 매일같이 일했다고 말했습니다. 권 씨의 친구라는 한 지인은 모금 웹사이트인 고펀드미에 권 씨의 사연을 올리고 고인은 시애틀에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꾸리고 열정적으로 일했다고 회고하고 특히 그의 2살 난 아들은 아직 엄마의 죽음을 알지도 못한다며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는 권 씨와 유족을 위한 기부금이 23시간 만에 $100,000를 넘어섰습니다. 권 씨 부부의 일식당 앞에도 꽃다발과 위로 편지가 쌓이고 있습니다. 용의자의 범행 동기와 배경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용의자와 권 씨가 연결고리가 없었던 것으로 잠정 결론 지은 상태입니다. KBN 뉴스 지한승입니다. 오는 27일 치러지는 뉴욕주 예비선거의 사전투표는 내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이번 예비선거에서는 오는 11월 본선거에 출마할 각 정당별 후보자를 선출합니다.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선거 사전투표는 내일인 17일부터 25일까지 지정된 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유권자 등록을 아직 하지 않았거나 주소 변경이 필요한 유권자의 경우 늦어도 17일 우체국 소인이 찍힌 유권자 등록 용지를 선관위에 보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소지자라면 온라인으로도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선거에서는 퀸즈와 브롱스, 스테이튼-아일랜드 검사장과 뉴욕시 의원, 민사법원 판사, 사법 컨벤션 대의원 등을 선출하게 됩니다. 다만 시단위 선거인 만큼 투표율은 아주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투표소를 확인하고 싶거나 출마자 정보는 뉴욕주 선관위 혹은 시민참여센터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의원 선거의 경우 순위 투표제를 실시하는데 출마한 후보 중 유권자의 호감 순서에 따라 각 후보 이름 옆에 순위 번호를 선택하면 됩니다. 한편 이번 예비선거에서는 19선거구에서 한인 크리스토벨 후보가 토니 아벨라, 폴 그라지아노 후보와 본선행 민주당 티켓을 놓고 3파전을 벌입니다. 23선거구에서는 린다이 시원이 스티브 베아르, 루바이아 라만 후보와 3파전을 벌이고 26선거구에서는 현역인 줄리원 시의원이 한인 후보인 헤일리 김 후보와 경쟁합니다. 사전투표가 마무리된 후 예비선거는 27일 치러지고 본선거일은 11월 7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뉴욕시가 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일명 경제적 기회를 위한 시티 오브 예스 정책인데 지나치게 까다로운 뉴욕시의 조닝 규정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14일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은 뉴욕시가 팬데믹에 잃어버린 일자리의 99%를 되찾았지만 경제 회복세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적 기회를 위한 시티 오브 예스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이 정책안은 기업과 상업지구 발전을 방해하는 조닝 규정을 대폭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시 일자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및 혁신 부문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정책안에는 양조장이나 도자기 제조업, 의류 제조업 등 소규모 제조업체가 뉴욕시 5개 보로 내에서 사업할 수 있는 허용 범위를 2배 수준으로 확장하고 17,000개 비즈니스가 들어설 수 있는 산업지구 조닝의 완화, 1층에 사업체를 가진 오너가 2층까지 손쉽게 확장할 수 있는 방안과 특정 상업지구에서 금지된 댄스클럽과 음악 관련 업체, 코미디 클럽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지나치게 까다롭게 설정된 뉴욕시의 조닝 규정 때문에 충분히 매출을 낼 수 있는데도 사업체를 오픈조차 하지 못하거나 확장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은 만큼 뉴욕시는 이번 정책이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담스 시장과 뉴욕시 도시계획국이 함께 제안한 이번 정책안은 최종적으로 뉴욕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의회는 올 가을부터 공청회 등 공개 검토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뉴욕시 5개 보로장과 커뮤니티 보드 등에 제출하고 의견을 충분히 취합한 뒤 시의회 표결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입니다. 뉴욕과 뉴저지의 렌트비 부담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은 전국에서 4번째, 뉴저지는 7번째로 렌트비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미 저소득 주거연합이 최근 발표한 2023년 아웃 오브 리치 보고서에 따르면 미 전국에서 뉴욕주는 4번째, 뉴저지주는 7번째로 렌트비 부담이 높았습니다. 뉴욕주의 경우 전체 가구의 46%가 세입자이고 뉴저지주의 세입자는 전체 36%에 달합니다.
그런데 뉴욕주에서는 투베드의 경우 렌트비를 감당하려면 시간당 $40 8센트를 벌어야 하고 뉴저지주는 시간당 $33 50센트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미 저소득 주거연합은 전체 임금의 30% 이하를 렌트비 감당이 가능한 수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전체의 최저임금 $14 20센트를 기준으로 하면 주당 113시간, 즉 쉬는 날 없이 하루에 16시간을 넘게 일해야 투베드 아파트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뉴욕시의 경우는 맨하탄과 퀸즈에서 투베드 아파트 렌트 비용을 감당하려면 시간당 $47 13센트가 필요했습니다. 뉴욕시 최저임금 $15의 3배를 벌어야 투베드룸 렌트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뉴저지는 최저임금 $13 13센트를 기준으로 주당 95시간을 일해야 투베드 아파트 렌트비를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역시 일주일을 쉬지 않고 일해도 하루 14시간 가까이를 일해야 감당할 수 있는 셈입니다. 특히 버겐 카운티에서 투베드 렌트비 감당을 위해서는 시간당 $35 23센트를 벌어야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 기밀 문건을 온라인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매사추세츠주 공군 방위군 소속 잭 테사이라 일병에게 연방 대배심이 6건의 혐의를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모든 혐의의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징역 6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성명을 내고 매사추세츠주 연방 대배심이 매사추세츠주 공군 방위군 소속 잭 테세이라 일병을 국방 기밀 정보를 의도적으로 보관하고 전송한 혐의 등을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테세이라 일병은 국방부 기밀 문건을 온라인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각각의 혐의가 형사법상 최고 징역 10년,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3년,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테사이라 일병에게는 이날 6건의 혐의가 적용됐는데 만약 모두 유죄 판결이 나면 최대 징역 60년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지난 4월에는 검찰로부터 간첩법 위반 등 2건의 혐의로 기소됐던 만큼 실제 형량은 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테세이라 일병은 매사추세츠주 케이프코드 공군 정보부대에서 통신병으로 근무하면서 온라인 채팅 서비스인 디스코드 등지 대화방에 최대 100건 이상의 국방부 기밀 문건을 무단으로 게재한 혐의로 지난 4월 연방수사국에 체포돼 구금됐습니다. 수사당국은 테세이라 일병이 지난해 12월부터 기밀 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문건에는 우크라이나의 취약한 방공망 상태에 대한 미국의 냉정한 평가와 미국이 한국과 이스라엘 등 동맹국 정부를 도감청한 정황까지 담겨 있어 외교 문제로 비화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체중 감량을 위해 위장 절제 수술을 받거나 살 빼는 약을 먹는 청소년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인 식이요법이나 운동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이유인데 찬반 의견이 분분합니다. 최근 살을 빼기 위해 위장 수술을 받거나 체중 감량을 위한 신약에 의존하는 10대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 나이에 체중 감량을 위한 수술을 받거나 약을 먹는 것에 대한 비평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비만 아동들의 부모들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비효율적인 식이요법이나 운동 프로그램보다 수술이나 신약 복용을 선택하는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소아과협회는 12세 이하 어린이들의 비만 약물 사용과 13세 이하 어린이들의 체중 감량을 위한 수술을 고려할 것을 요구하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권고는 즉시 논란을 불렀습니다. 정신건강 아메리카라는 단체는 섭식 장애를 증가시키고 체중과 관련해 해로운 낙인을 영구화시킬 것이라며 위험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스턴 아동병원의 뇌분비학자 겸 연구원 데이빗 루드비히 박사는 어린이들에게는 식이요법과 운동이 비만 예방과 치료의 최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비만 아동들을 치료하는 의학 전문가들은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15살 소년의 체중 감량을 위해 위장 절제 수술을 집도한 외과의사 제이닛 프레 박사는 간 문제와 당뇨병, 염증을 포함해 240개 이상의 질병이 과도한 체중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소아과학회 지침이 발표된 이후 스탠포드 대학의 수술 프로그램 가입이 2배로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무부는 어제 한국을 2등급 국가로 분류한 내용을 담은 2023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한국의 지위를 20년 만에 처음으로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강등해 분류했습니다.
국무부는 올해 보고서의 한국 관련 내용에서 한국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지만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고 직전 보고서 평가 기간과 비교할 때 한국 정부의 노력이 전반적으로 증대됐다면서도 한국이 2등급에 머물렀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에 대해서는 인신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면서 최하위 등급인 3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재외동포청이 발표한 제16회 세계 한인의 날 유공정부 포상자 명단에 따르면 전체 87명의 수상자 가운데 뉴욕 일원에서는 4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20일 희망재단의 변종덕 이사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소외계층 지원 및 지역사회 기부를 통해 한인사회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한 점이 인정돼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했습니다. 롱아일랜드 한인회장을 역임한 박연환 태권도 아카데미 관장은 태권도인으로서 미국 내 태권도 보급과 태권도 세계화와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국민 포장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또 조원훈 뉴욕 한인 상록회장과 김재현 이노비 사무총장은 각각 한인 노인 복지 증진과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 공헌 등을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받게 됐습니다. 뉴저지에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이를 최소 14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하원 법사위원회는 뉴저지에서 불법 행위에 대한 형사체포, 기소, 처벌 등을 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을 14세로 규정하는 법안을 가결해 세출위원회로 보냈습니다. 현재 뉴저지는 형사처벌 가능 연령이 정해져 있지 않아 어린 미성년자도 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 범죄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9세 이하 65명과 10세에서 12세 642명이 뉴저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은 지난 5월 하와이의 한 레스토랑에서 5명, 6월 미네소타의 한 식당에서 5명 등이 한국 대원식품에서 수출한 냉동굴을 먹고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대원식품이 수출한 냉동굴을 구입한 식당이나 소비자들에게 해당 굴을 즉각 폐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리콜 대상 제품은 대원식품이 지난해 2월 10일부터 24일까지 같은 해 4월 13일부터 14일까지 채취해 뉴욕과 하와이, 미네소타, 조지아 등지에 공급한 냉동 반각 굴 등을 포함한 냉동 굴 제품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흐린 가운데 때때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4도, 섭씨 23도, 밤 최저 기온은 61도, 섭씨 16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화창한 가운데 적지만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